예, 4주차에 벌써 2강이네요. 오늘을 이제 중심으로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복지 정책의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또 중요한 개념들, 또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뭐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이제 실천되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피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하도록 하셔서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이제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과 연결을 잘 짓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 못하신 분들 이 시간에 공부를 잘 하셔서 전체적인 복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인 개념과 이론적인 내용들을 연결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복지국가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념적 정향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이제 한 연결하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말이 이제 널리 사용된 것은 영국의 베버리지인 거죠. 영국의 베버리지가 이제 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회보험과 보험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때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지고 관련 서비스에 관련된 보고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42년도에 이제 발표되어지고 42년도는 이때 뭐 할 때입니까?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부터 45년이잖아요. 영국이 지금 피폐해지는 겁니다. 예? 영국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사람들이 어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어지고 사회 문제가 다양하게 이제 발생되어지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제 보험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최저한의 보편적인 보장을 의도한다. 최저한의.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에 등장하는 데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보편적인 최저 생활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언가? 독일에서의 사회보험제도가 발달됐잖아요. 그것은 특수한 지역이나 노동자들의 한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때 모든 전 국민들이 다 어려우니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최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보험적인 시스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의 사회보장안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던 이유인데, 즉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베버리지가 보고서의 사회보장제도와 완전고용이라는 것 자체는 고정경제합병 완전고용이죠. 그러나 케인즈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불안정고용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의 후인 1945년 이후에 영국의 노동당 정권하에 이 노동당이라는 이거를 잘 좀 봐야 될 텐데 이 베버리지라는 사람들은 노동당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1945년도에는 어찌 됩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끈 사람은 누구예요? 처칠입니다. 처칠은 어떤 당에 있는 겁니까? 처칠은 노동당이나 보수당이에요. 그래서 45년 전쟁이 이겼으면은 보수당이라고 하는 처칠이 당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칠하고 그 애틀리입니까? 붙어가지고 노동당 당수인 애틀리가 정권을 잡습니다. 왜 그래요?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전 국민들이 다 피폐해져서 먹는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이후로 오늘날까지 복지국가라는 것이 상당히 발달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산업화로 인한 사회복지 욕구의 증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증가되어졌더라. 그 다음에 독점 자본에 대한 기능적 필요성. 독점 자본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독점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을 통제하여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지배층을 먹여 살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인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노동을 통제하여서 자본가들로 하여금 이익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죠. 국가도 그러한 자본주의 틀 속에 있고 국가라고 하는 것도 지배계급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리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게 국가 독점 자본주의죠. 그와 더불어서 노동자는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이야기죠. 노동자의 힘도 이제 증가되어졌다. 그러면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기능적인 것도 필요하고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힘도 증가되어져서 어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권의 그러한 권리가 점차히 발전되어지면서 복지국가라는 것이 태동되어 들어온다. 이래 보는 거죠. 이익집단들 정치인 요구에 대한 대응. 우리도 지금 현재 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욕구를 계속 정부에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취업이 필요하다, 아동 영유아의 양육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제 복지가 자꾸 확대되어 간다. 국가 구조상의 특성으로 자본주의 결함을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국가 도래됐다. 복지국가라는 것 자체가 국가 구조상 특성으로 자본주의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틀 속에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끊임없이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시키잖아요.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시키는데 사회적 불평등을 그것을 어느 정도의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복지국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공산주의나 완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복지국가 자체를 아주 반대합니다. 왜? 그거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게 되고 자본주의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다 이래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 혹은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나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합된 체제,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불리어진다 이래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완전 고정경제학파에서 자본주의 초기에 드러났던 국가는 자유방임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자본주의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자본주의만 계속 두고 보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가적인 통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신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 입장들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복지국가라는 것이 그래 등장해 들어온다 이 이야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통제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밑에 있는 이러한 기층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겠고 절대 빈곤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자유경제 시스템을 맡겨서는 안 된다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평등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국가가 필요하다. 이래 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지금 현재 지지를 보내야 될 것인가는 지금 답을 내리시면 안 돼요. 대충 이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최소한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의 내 좌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자유고 자유를 지향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느냐, 평등을 추구하는 쪽에 가 있느냐, 아니면 자유를 추구하는 쪽에 가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완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